대목을 노린 영화 가운데 한 편이죠. 오늘의 영화는 조선 명탐정입니다. 왜 온 것이냐? 불량용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은재련을 할 때 흔히 쓰는 용지가 다른 독과 달리 피와 반응하지 않아. 무슨 노비 딸년 때문에 모가지를 걸겠다고. 사실 몇 년 전에 사라진 각시투구꽃의 비밀인가? 제목 헷갈린다. 이거 아닌가요? 각시투구꽃의 비밀. 아, 사라진이 아니었군요. 네, 이번, 이게 사라진 노베딸이고. 네, 이번 영화가 사라진 노베딸. 그렇죠. 네. 각시투구꽃의 비밀이 생각보다 선전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네. 잘 그래서 됐죠. 네. 속편이 나왔는데 네네. 글쎄요. 어떤가요?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라는 영화도 사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영화 자체가 워낙 그 만듦새가 뛰어나서 흥행을 했다라기보다 네네. 같이 붙었던 영화들이 워낙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그런 것을 이제 선전이었거든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설 연휴 시즌에 그 절대 관객 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극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라서 볼 작품 가운데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속편까지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속편은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1편은 나름 대중영화로서 좀 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새로웠던 게 뭐냐면 뭐 카메라를 몸에 달고 예능 프로처럼 뛴다거나 이렇게 눈앞에 딱 달고 아니면은 계속 시간차 개그 보여주거든요. 김명민 씨가 뭐 나는 괜찮다 이래놓고 뭐 도망간다거나 그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가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려 사람들한테 아 이런 부분은 역발상으로 오락용으로서는 통하겠다라고 그 당시 저는 짐작을 했고 그래서 좀 통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 5년 전 코드를 고스란히 사용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거예요. 5년이나 세월이 그럼요. 흘렀는데 이게 예능, 이 영화는 저는 오락 영화가 아니라 예능 영화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예능의 호흡이 얼마나 빠른데 그 문법 그대로 또 다시 2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그 점이 저는 아쉽지 1편은 그래도 그 당시는 괜찮았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약간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편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큰 틀에서 벗어나면 너무 모 아니면 도 모험이 되니까 그 틀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바꿔야지 스타일을 고수하면 그거는 실패거든요. 웃음의 디테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1편과 2편이. 자기 복제. 그렇죠. 자기 복제가 됐기 때문에 스타일을 갖지 못하고 복제를 했다라는 건 약간 관객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니 5년 전 들이댔던 스타일로 나한테 또 들이대라고 되려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액션씬도 대부분 그냥 쫓겨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도망 다니고 왕 다니고 뭐 폭탄 터뜨리고 그것도 1편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편이 되려면 스케일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속편의 법칙입니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스케일은 1편에 비해서 그다지 커진 것 같지도 않고 인물 구도도 두 사람의 그 김명민, 오달수 플러스 요부 한 명. 요부가 1편에는 한지민, 이번엔 이현희. 네. 이렇게 인물 구도, 삼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1편과 그대로 가져온, 그러니까 답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저는 또 아쉬웠던 게 1편에서 말하자면 곡간에서 뭐 그 이렇게 쌀 같은 걸 통해서 약 폭발을 하거나 이런 거. 한국형 맥가이버의 여러 가지 전형들을 보여줬어요. 약간은 셜록 같은 느낌도 있었죠. 이번에는 딱 한 장면 봤던 것 같아요. 백드래프트 장면. 그러니까 영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너무 캐릭터에 의존하고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도구에 좀 의존을 하게 됐다는 건 영화의 자기 복제를 좀 넘어서서 조금은 좀 퇴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번 조선 명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안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최광희 평론가 또 예쁜 여배우 좋아하시잖아요. 이현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나 뭐 외모 평론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연기 평론 해야죠. 연기 영화 평론 속에서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제발. 앞서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1편에서의 그 한지민 씨가 맡았던 그 파무파탈 캐릭터 이게 이제
이현희 씨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근데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내뿜는 그런 그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1편에서는 나름대로 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면 이현희는 글쎄요 영화에서 그다지 물론 이렇게 눈에 힘 빡 주고 그 뭔가 자기가 여부 난 여부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요부스러워 보이나 싶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캐릭터로 그렇게 승화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냥 눈요기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남자도 됐다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 기생도 됐다가 한국 여성도 됐다가 굉장히 여러 아주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은 이미 먼저 알아요. 김명민 씨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 여자가 그 남자였던 거 이런데 관객들은 아, 저 남자는 이현이고 이 여자도 이현이고 그러니까 관객을 좀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사장치라던가 장치를 뒀어야 됐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한지민 씨 같은 경우 단 둘만 비교해 봤을 때도 한지민 씨보다는 좀 평면적이라서 아쉽다라고 평가를 아마 들을 듯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현희 씨가 참 공교롭게도 아름다운 미모에 비해서 연기력 논란이 매번 있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사극을 할 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자꾸 기획사에서도 사극 쪽으로 연기를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극 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톤이 있잖아요. 그 악센트가 있다고요. 사극 톤이.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라! 뭐 이런 거. 내가 조선의 부모다! 뭐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거든요. 무모하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오히려 전형화돼 있기 때문에 연기 패턴이 딱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익숙해져 있으면은 크게 그 자신의 어떤 연기력의 허점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뭐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영화 역시도 이현희 씨에게는 뭐 대표작이 될 만한 그런 영화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소모적인 작품이에요. 사실은 네네. 이 영화가 대작이 될 욕심이 아예 없어요. 이현희 씨는 아름다운 미모 역할 말고는 연기력으로는 큰 역할은 못했다. 그렇다면 김명민 씨는 어떨까요? 김명민 씨도 사실 꾸준히 드라마, 영화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딱 대표작을 꼽자면 유일한 영화 흥행작이에요. 근데 조선 명탐정. 네, 그러니까 명탐정이 저는 김명민 필모그래피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 저 남자는 늘 진지한 역할 그리고 자기를 혹사하는 역할 이것만 하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는데 어라? 김명민이 제법 웃길 줄도 아네? 이미지 변신해서 전 연가시도 캐스팅도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좀 확신이 든 건 코미디도 이분이 연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학습을 하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1편의 패턴과 똑같은 코믹 연기를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자기 복제를 배우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오닥수 씨처럼 말만 해도 웃긴 사람 있잖아요. 호흡으로 웃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걸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코미디 연기가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에게는 낯선 영역일 수 있죠. 전극 연기를 하던 사람이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의 그 배우 지형도에서 보면 코미디는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오달순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코미디를 전담하잖아요. 근데 이런 김명민 같은 배우는 굉장히 진지한 연극부터 코미디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배우로서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되는 유일한 배우가 송강호예요. 코미디도 되고 전극도 되고 그리고 무서운 연기도 되고 우스워 보이는 연기도 되는 게 그러니까 송강호 하는 이유는 좀 그건 것 같고요. 그래도 김명민 씨가 자기 혹사 연기는 대가죠. 네, 그건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엄지를 지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가차없이 내릴 것인지 한번 해봐야겠죠. 평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외로 강유정 교수님은? 네, 저는 약간 이번에는 좀 상대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설날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가족끼리 같이 볼 만한 영화는 그래도 이거밖에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중간.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네. 세시봉. 세시봉은 가족이 일단 다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 가볍게 보실 만한 작품으로 솔직히 세시봉보다는 이 작품을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희 평론가께서는 차라리 그냥 보지 말아라. 조선 명탐정을 언론지사에서 봤어요. 본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해.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적이지 않았던 영화를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기만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시리즈 영화를 꿈꿨지만 2편이 마지막. 2편으로 끝!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조선 명탐정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께서 더 냉정하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의 영화는 조선 명탐정 사라진 500달이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우리에게 남아있는 첫인상은 바로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1970년대 로버트 레드포드가 개츠비 역할을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요. 분홍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바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랄프 로렌, 다시 말해서 폴로 옷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폴로가 굉장한 브랜드로 성장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개츠비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도 바로 이겁니다. 과연 누가 개츠비를 할 것인가?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로 그 개츠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I'm Gatsby. 여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큼이나 유심히 보셔야 될 이름이 있는데 바로 감독을 맡은 바즈 루어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물랭 루즈가 있는데요. 물랭 루즈라는 극장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내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개츠비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개츠비의 집에서 펼쳐지는 굉장한 파티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고 있는 무희들이 거의 물가 주변에서, 수영장 주변에서 전나로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터지는 폭죽들,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 정말 돈을 퍼부은 듯한 파티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그 파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뺏을 만큼 화려한 파티여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1930년대 미국 동부에는 불나방처럼 이렇게 많은 파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I'm Catherine. Ain't we having a party? I'm not sure now's a good time. I'm just going. Actually, there are people. 바즈 루어만의 재해석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뉴욕의 저급한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환락의 환각 쇼였습니다. 개츠비를 바라보는 닉이 데이지의 남편 톰과 함께 환락과 욕망의 파티를 벌이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감독은 당시 미국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개츠비의 파티가 아니라 이렇게 음습한 뉴욕 뒷골목 환락의 쇼, 그리고 환락의 어떤 잔치가 아닐까라고 바즈 루어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개츠비 역할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인셉션이라던가 셔터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서 부족한 연기, 그리고 결핍이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기한 바 있죠. 이번에도 그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He talked a lot about the past, as if he wanted to recover something. If I could just get back to the start. If I could just get back to the start, I could find it again. Some vision of himself that he had put into loving Daisy. 데이지란 여자를 평생도록 따라다녔던 일종의 집착적인 남자, 강박적인 남자. 어쩌면 21세기의 개츠비는 바로 그를 위해 마련된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순위 1위로 위대한 개츠비가 손꼽힌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츠비가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가 돈을 번 수단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연루돼서 번 검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가 위대할까요?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개츠비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진심을 다했고 거짓을 표한 적은 없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마도 그 어떤 대상의 순정을 바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위대하다고 말해지는 거죠. 유욕, 부, 그리고 명예. 개츠비는 모든 것을 쫓았고 마침내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하기조차 불가능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린라이트를 상실하시되 그린라이트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박은영 씨, 네.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정말 멋있는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너무 나오잖아요.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남자 주인공, 남자 가장! 캐릭터 뽑는다면? 가장 또 남자 한 명만 고르라니까 참 힘드네요. 한 저는 뭐 명만 개인적으로 네. 맷 데이먼, 휴 그랜트, 라이언 고슬링 이런 약간 지적 있고 그러면서 조지 클루니 참 섹시하고 이런 배우들 좋아해요. 그럼 뭐가 멀리 가서 찾으세요, 여기 있는데. 나가도 됩니까? 이 제가- 자리에서. 네. 아무튼 그 할리우드 영화 속의 많은 캐릭터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네.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요? 유난히 카우보이 캐릭터가 많다. 카우보이요? 예, 카우보이? 예, 예. 요즘에는 뭐 서부 영화 이런 게 별로 유행하고 잘 발표가 되지도 않는데 카우보이 캐릭터라니 좀 이상한데요, 제가 봤을 때. 모르실 말씀입니다. 카우보이 사실 서부 영화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SF 영화에도 나옵니다. SF의 카우보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너무너무 네, 궁금한데요. 바로 그 궁금증 지금부터 제가 까칠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카우보이가 등장하는 영화부터 한 편 보고 갈까요? 상당히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와우! 마릴린 먼로가 나오네요, 저같이. 섹시한 마릴린 먼로. 왜 이러세요?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1956년작이니까 벌써 반세기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 카우보이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라는 이름의 순박한 시골 청년인데요. 네. 직업이 카우보이예요. 근데 어느 날 로데오 경기에 참가하러 도시에 왔다가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이 체리라는 가수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죠. 순박한 시골 청년이 먼로의 매력 앞에서 필이 단단히 꽂히셨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청년 체리에 대한 구애 작전에 나서긴 하는데 그 과정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가관이죠? 무조건 체리를 자신의 배필로 탁 찜해놓고요. 뭐 옛날 옛적에 뭐 보쌈하는 것도 아닌데 체리를 그냥 반강제로 고향행 버스에 태워버려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납치 아닌가요? 납치죠. 지금 같으면 뭐 당장 경찰이 출동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고향 가는 길에 들른 버스 정류장의 휴게소에서 어느 신사와 주먹 다짐을 한 뒤에야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이고야, 그때니까 저런 영화가 나왔지. 지금 같으면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욕 좀 단단히 얻어먹을 작품이네요. 자, 어찌됐든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대책 없는 카우보이들은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고색 청연한 스타워즈. 네, 바로 이 영화 속에서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한 솔로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전형적인 카우보이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조금은 호랑방탕하고 막무가내인 캐릭터. 그걸 카우보이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한테 그다지 예의를 갖추지 않고 거칠다는 것. 이것 또한 카우보이 캐릭터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카우보이 캐릭터는 비교적 최근 영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영화 미라 3가 아닐까 싶어요. 3편에서는 1, 2편의 주인공이었던 릭 오코넬의 아들 알렉스가 전면에 나서서 동분서주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역시 전형적인 카우보이 캐릭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무 여자한테나 함부로 집적대다가 주먹 세례를 자초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또 린이라는 중국인 소녀한테 삐리리 하고 맙니다. 삐리리! 그리고는 수천 년 만에 부활한 고대 중국의 황제하고 싸우죠. 네, 이연거리죠. 이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린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이거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동양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양 카우보이가 중국의 형제와 한판 붙는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이 영화가 상당히 유치하게 보이는데요. 유치하죠. 그게 할리우드가 그토록 사랑하는 카우보이 캐릭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카우보이 캐릭터 한 분 더 보시죠. SF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엔터프라이즈호에는 상당히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함장실만 해도 동양인, 흑인, 러시아인까지 굉장히 인종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만은 굳건하게 정해져 있죠. 리더라면 함장 말이죠? 그렇습니다. 크리스 파인이 연기한 제임스 커크. 허랑방탕하고 막무가내로는 역대급 카우보이 캐릭터이지만 불굴의 리더십으로 함장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카우보이적 기질을 지닌 백인이 리더여야 한다는 미국의 보수적 가치가 이 영화에 투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늘 많이 나간 걸까요? 할리우드는 유난히 카우보이 캐릭터를 좋아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좀 영화가 또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네요. 네. 그 카우보이 캐릭터의 이면에는 또 백인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이런 생각들도 바탕에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흑인 대통령 시대니까 할리우드 영화에도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나저나 우리 최강희 평론가께서는 카우보이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겠어요? 카우보이 캐릭터 아닙니다. 저 허랑방탕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도 아니고 무엇보다 여성에게 친절합니다. 여성에게 친절하다고요? 네. 저 여자입니다. 친절했잖아. 그 정도면 잘했잖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지만 부족했나요? 예, 여자에게 친절한 최강희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OST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음악은 영화다.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혁명가 체 게바라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볼까 합니다. 세상을 꿈꾼 청춘의 특별한 여행,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입니다. Mira, viejo, lo siento, pero por más que me digas... Ernesto, te faltan solo 3 materias para recibirte de médico, ¿eh? ¿Y eso puede esperar? 23살의 의대생 에르네스토는 친구인 알베르토와 함께 남미 대륙을 횡단하는 장대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주 낡은 오토바이, 포데로사의 몸을 싣고 말이죠. 시기이든 비장함이든 이런 도전 자체가 청춘의 특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죠.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너고 또 아마존을 통과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뿐인 텐트는 바람에 날아가고 포데로사도 속대에 부딪혀 완전히 망가지고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Un trencito para viajar en nuestra luna de miel. Escucha lo que dice al caminar. Nos cantan chipi chipi para bailar. Chipi chipi, chipi chipi. Aprende a bailar el ritmo del chipi chipi. Chipi chipi, chipi chipi. Aprende a bailar el ritmo del chipi chipi. Gózala, gózala. 둘은 이제 걸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숱한 이야기를 간직한 채 퇴색되어가는 고대 잉카의 유적,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산.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린 세상은 책에서 배운 것과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젊은 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의대생인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남미 최대의 나환자촌 산 파블로에 머무릅니다. 장갑을 끼지도 않고 환자들과 손을 맞잡고 어울리는 그의 행동은 그곳의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소통. 에르네스토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이 영화는 혁명가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저 한 젊은이가 서툴게 세상과 부딪혀가며 대륙을 여행하는 이야기죠. 혁명가. 지금의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춘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고 한 명의 청춘이었던 체 게바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단지 티셔츠에 프린트된 잘생긴 청년만은 아니었다는 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였습니다. Sobre todo creo que no todo está perdido. Tanta lágrima y yo soy un vaso vacío. Oigo una voz que me llama, casi un suspiro. Rema, rema, rema. Rema, rema, rema. En esta orilla del mundo, lo que no expresa es baldío. Creo que he visto una luz al otro lado del río. Yo muy serio voy remando, muy adentro sonrío. Creo que he visto una luz al otro lado del río.